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1940년에서 발견이 됐죠. 이게 바로 1992년 감리교에서 출판한 코리안 리파지터리라고 한국 소식이라는 감리교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이자 최초의 영문 잡지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감리교와 밀착하게 감리교를 위해서 또 감리교 이름을 빛낸 분입니다. 이 한민족 기원이라는 보세요. 밑에 이게 아까 그 잡지 코리안 리파지터리에 실린 글인데 그 한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 한자 실력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한자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선친이 7살 때 서당에 집어넣어가지고 2년간 서당을 다녀서 한자 꽤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은 한글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쓰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조선도 영국이 라틴어를 버리고 영어를 쓴 것처럼 조선도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한글을 안 쓰는 걸 한탄하시면서. 지금 100년 후에 그게 실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어 자체도, 말도 운명으로서는 영어보다도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끝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상어 은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서 미국, 이게 스미소니안 워싱턴 DC에 가면 아실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신 분 많으실 거예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그때 박물관에 잡지를 발행했는데 이게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그 글 속에 이게 담겨 있어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이 글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글. 이게 아주 해진 글, 이게 해진 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찾고 정말 그 도서관 사서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주시경 선생이 1894년에 배제학당에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95년에 배제학당에 들어오고 주시경 선생이 어떻게 한글학자가 됐습니까? 물론 그분은 타고나게 어려서부터 한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배제학당에 와서 한글을 써야 된다는 걸 완전히 그치게 된 겁니다. 배제학당이 위대한 것은 배제학당에서는 학생들한테 아펜젤레 선교사가 실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학생들이 헐버트 선교사가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만 산문출판사, 배제학당 산문출판사의 책임자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산문출판사에 가서 뭘 했겠어요? 조판 작업을 하고 활자를 이렇게 꽤 맞추는 거 이런 걸 했습니다. 이승만, 주시경 다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학생들은 헐버트 선교사하고 전부 친해요. 그런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학당의 위대한 거는 학문과 노동의 가치 두 개 다 가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배제학당에서.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쓴 이 상필지로 배운 주시경 선생이 얼마나 감화가 됐겠어요. 그리고 주시경 선생은 너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배제학당 산문출판에서 밤에 돈이 없는 학생들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를 갖췄는데 이게 띄어쓰기 같은 것도 독립신문에 최초로 나오잖아요. 감리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글에 대해 제일 잘한 게 바로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서재필이가 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재필 씨도 배제학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감리교, 그분이 미국에서는 감리교는 아니었지만은, 서울에 와서는 배제학당에서 감리교에서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배제학당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 출발이 이미 서재필이가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 만들기 이전에 감리교에서 바로 이 띄어쓰기 저런 논문을 썼습니다. 류치오의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이 아펜젤라 헐버트가 감수를 한 글입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주시경을 독립신문에 보내서 한글을 조피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문파는 또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그 독립신문하고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게 1897년에 나옵니다. 최초의 회보죠. 그것도 아펜젤라하고 헐버트 선교사가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감리교가 그것도 한글로 된 거잖아요. 한글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감리교에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이게 독립신문인데 제가 보니까 영어 한글이 있어요. 그런데 요일이 틀렸습니다. 이 독립신문 한글에는 금요일로 나와 있어요. 1896년 4월 7일이. 근데 영어에는 화요일로 Tuesda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강생을 시켜서 도대체 1896년 4월 7일이 무슨 요일이냐 물어봤더니 영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만들 적에 서재필 주시경 이런 분들이 만들 적에 그냥 후닥닥닥 만드니라고 저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영문파를 했기 때문에 맞았다 이런 얘기고, 어떻든 그 뒤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많은 논문을 쓰십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를 한국학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학 개척자란 뭐냐? 이두 한자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두가 어떤 글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서 이두의 발전사를 써가지고 이두가 신라의 말로 정착이 됐고 그 신라가 오늘날 한국의 조선의 말이다. 조선의 글이다. 이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 보세요. 한자, 영어, 이 한글 다 이렇게 본인이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우리나라의 문학, 예술, 음악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학 개척자라고 합니다. 무슨 연구를 했느냐? 아리랑 잘 부르시죠? 아까 여기 아리랑 연주를 하시는데 음악가들이 우리나라의 오선지 악보가 누가 최초로 오선지 악보를 조선에 소개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아리랑을 오선지에 최초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리랑 지금 아리랑 아라니요 이걸 문경세에 봐달라고 이게 나오는 글이 바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음악에 대해서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찬송가 이런 거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아리랑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전으로 이 노래가 많습니다. 아리랑, 시조, 그 다음에 매화타령 이런 게 많지만은 악보로 남은 게 없습니다. 전부 구전으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만 전달이 됐습니다. 최초로 이분이 매화타령도 하고 시조 청산화도 옮기고 아리랑을 옮겨서 아리랑을 살아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인들은 후렴구를 많이 쓰잖아요. 즉흥곡의 명수다. 한국인들은 정말 음악성이 발달된 민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다른 선교사들은 시조 없는 걸 보고 한국에는 음악이 없다. 벌레 우는 소리만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버트 선교사는 아니다. 네. 이 한국인들은 정말 음악성이 뛰어나다라고 한국의 귀로 들으면 위대한 음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K-팝으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언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조선의 풍수지리도 너무 잘합니다. 좌청룡, 우백호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지만은 한국의 자주자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 이분이고 연구를 한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의 세계적인 발명품이라는 1899년의 글입니다. 미국의 하퍼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통령, 처칠 수상 이런 사람들이 기고한 잡지인데 거기에 기고를 해서 이게 뭐예요? 거북선이에요. 우리나라의 발명품 5가지를 미국에 소개를 했어요. 그 거북선, 그 다음에 금속활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한산성에 있었다는 박격폭탄, 비격 진천매, 그 다음에 임진강에 있었다는 그 현수교, 그 다음에 한글은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은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글자다. 그래서 한글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글이 왜 위대한가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교육자로서는 배제학당에서 1897년까지 계시다가 한성사범학교로 가십니다. 한성사범교장을 1897년부터 1900년까지 하시다가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경기고등학교 전신 우리나라의 최초의 중학교 관립중학교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 계시는 내내 20년을 1907년 일본에 추방나갈 때 20년을 조선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장 교육자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 철학. 조선은 교육이 없으면 죽는다.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교육 철학을 뺐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교과서 시스템을 이분이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사비를. 선교사 중에서 사비를 들여서 활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이 뉴욕 헤럴드라는 미국 신문에 났어요. 지금 그게 뉴욕 타임스입니다. 예.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이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분은 1907년에 일찍 일본한테 추방을 당해가지고 남아있는 사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는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관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진이 한 장 남아있어요. 딱 이게. 여기 가 쓰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연구만 했느냐? 우리나라 역사책을 최초로 쓰신 분입니다. 그 전에 가장 바람직한 역사책이 뭐였어요? 조선시대 동국통감이었습니다. 동국통감에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역사를 기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현 왕조는 역사를 기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헐버트 선교사만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아가지고 조선 고종시대까지 역사를 최초로 기록했어요. 단군시대에서 조정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역사가 최초의 역사가입니다. 박은식, 신채호가 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유명하지만 박은식, 신채호가 전부 헐버트 선교사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이 2대 대통령 아니에요. 상해 임시정부. 바로 한성사범학교에서 헐버트 박사 밑에 조교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동교회에 상동청년학원이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상동청년학원에서 역사를 누가 가르친지 아세요? 영어는 스크래턴 여사가 가르쳤고 역사는 헐버트 선교사가 가르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안 가르치고 미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상동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한국 역사를 가장 많이 아시는, 이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많이 다 써준 걸로 알았는데 이게 동국통감이라는 논문인데 거기 보면 전부 한자가 다 나와 있어요. 한자 해석을 정말 저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발행한 역사책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역사책입니다. 조선에 대해서. 근데 뭐 언론인으로서도 이분이 또 너무 많은 해외 기고를 했어요. 언론 기고만 200편 이상을 했어요. 단행본을 15번 이상을 쓰고 한국에 대해서만. 미국에 가서도 엄지공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1905년에 아까 우리 김소윤 감독님께서 고종황제를 얘기했습니다. 고종황제가 우리가 1905년에 일본이 이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 미국에 대고 도움을 좀 청하자 이런 민영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종황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바로 김소윤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왜? 밑에 친일파가 득실거리고 한국 사람 보내면 누가 누군지 할 수가 없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솔직히 뭐 영어로 이렇게 잘 얘기하기도 힘들고 의사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 역사도 가장 잘 아는 당신이 가야 되겠다.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헐버트 선교사를 미국의 특사로 보냅니다. 우리나라 특사의 1호예요. 고종황제 특사의 1호. 1905년에.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봐라. 아까 조미수 통선제국을 들이밀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느냐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안 만나주고 나중에 을사늑약이 끝난 뒤에서 국무장관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라.
이래가지고 감리교건, 장로교건, 선교사들은 독립에 대해서 독자도 꺼내지 말아라는 게 북감리교회, 북장로교회의 지침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다. 선교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게 선교다. 한국에 이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게 미국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독립운동을 줄기차게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될 적에도 고종황제 침전에 가서 불침번을 썼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 헐버트, 에디슨 세 선교사가 중심으로 불침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니까 거기에 분개해서 일어난 분이 바로 헐버트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정의, 사랑, 그렇게 배웠잖아요. 또 이제 겸손, 이렇게 배웠. 정의, 사랑, 겸손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40대 때 이제 미국이 들락날락했던 사진입니다. 독립운동사 연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가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갔는데 고종황제가 서울에서 일본이 총칼로 해서 이제 이완용이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몰래 중국의 지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 지푸에서 전보를 헐버트 선교사한테 미국에 칩니다. 내가 일사조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미국 사람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헐버트 박사가 전보를 치는데 왜 중국에서 전보를 쳤느냐 이거예요. 서울에서 전보를 치면은 일본 친일파들이 전보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보내도 글을 엉뚱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여러모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교육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정보를 미국에 보내는데 이게 바로 미 국무성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을사늑약이 왕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 역사학자들이 아니다. 을사늑약은 무효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가 믿었던 헐버트 박사가 미국에 가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한국인의 기질을 쭉 씁니다. 한민족, 여기에서 한민족의 자주자각 정신을 아주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왜 일본한테 넘어갔는가를 여기에 또 적나라하게 적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찰사, 도지사는 5만 불에 팔려나갔고 현감, 군수는 500불에 팔려나갔다. 이런 비리가 이 시족 정치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부패하고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조선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쓰면서 거기서 분개를 한 거는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일본이 한국에서 쌀을 가져갔는데 일본이 돈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은 돈을 먹어야 사느냐. 쌀을 줘라. 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언젠가 잠에서 깨어 민족 정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한민족이다. 이렇게 패망의 억울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한국인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독립운동에 이 불길을 솟구치게 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저는 이 서문이 이 책에 나오는 서문이야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책에 나오는 광화문 앞에 해태상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좀 뭐 하는 게 해태상이 없어져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였느냐 한국에서 알려지기를 그때 당시 이분이 이제 정동교회 상동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동대문 담임하다가 나가셨는데 정동교회를 주로 나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있으면은
부동산을 허버트 선교사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사람들이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거 미국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은 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가만히로 한 가만히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산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경천사라는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의 다나카라는 대신이 와서 개성의 풍덕면에 있는 경천사에 있던 이 탑인데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가 개성에 가가지고 그 자국을 사진을 찍어서 일본 신문에, 역사신문에, 미국 신문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탑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용산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항의를 해서 헐버트 이름이 여기 써 있어야 된다. 이 탑이 돌아온 경위가. 그런데 요즘 헐버트 참 지금 써놨습니다. 요즘 이제 자그맣게. 아까 이제 김 감독님이 헐버트 선교사 헤이그 특사가 가게 된 배경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전덕기 선교사가 상동교회라는 장소를 제공했지만은 이혜영 전덕기 중심 인물로는 헐버트 이혜영이 더 중심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문이 나면 다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아주 비밀리에 했어요. 그래서 이혜영 선생이 아주 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사회를 알고, 그래서 이상설도 상동교회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혜영이 가까워가지고. 그다음 이준 열사도 이제 장로교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YMCA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엮어졌느냐? 헐버트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특사를 구성한 겁니다, 이게. 왜냐? 외국에 가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 나가면 헤이그 특사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헐버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다면 헐버트가 가겠구나. 그래서 헐버트가 연방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헤이그에 갈 때 일부러 일본을 거쳐서 갑니다. 헐버트가 오늘 일본에 가니까 이준 열사가 몰래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직행을 합니다. 이준 열사가. 헐버트는 일본에 고베로 해서 섬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이 알까 싶으니까 기차를 따로 탑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헤이그 특사 역사가 안 알려져 있거든요. 많이 진실이. 왜 안 알려져 있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특사이면서도 특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헐버트 선교사는 특히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고 있던 대통령 국가 원수들을 만나서 헤이그에서 한국 문제가 토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특사였어요. 이게 보면 헤이그 특사증입니다, 이게. 내가 헤이그 특사증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걸 찾아냈는데, 이걸 세상에 밝혀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헐버트 선교사를 헤이그 특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인들한테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마치 개화기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외국인들이 지금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나 아벤젤라나 언더우드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게 헤이그 특사증이 지금 저렇게 고등학교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본이 쓴 일본의 네덜란드 대사가 본국에 보내고 본국의 외무장관이 이토 히로부미, 서울의 이토 히로부미한테 보낸 이토라고 써있잖아요. 통감이라고. 그 보면은 헤이그 특사는 헐버트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지금 일본 보고서예요. 이게 뭐 다 조종하고 있다. 그때는 이제 비밀리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중심 인물이 헐버트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로 해서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면 죽어요. 이상설이도 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외국에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죽었잖아요. 서울에서 벌써 재팬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형 무기를 다 받았잖아요. 이준 열사 죽고 없는데 서울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또 이상설은 사형을 받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특사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아쉽게도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미국의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1907년 7월 22일입니다. 이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자기가 한국인들 기질로 봤을 적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신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인들을 다 죽여야만 일본은 한국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제자였던 이완용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조선의 내국노가 돼버렸다. 그때는 이완용이가 영어를 1년 만에 잘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변절을 해가지고 아주 그 나쁜 내국노가 됐다는 걸 뉴욕타임즈가 밝히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할 것이다. 아까 김소연 목사님이 말씀하신 고종황제가 나한테 신임을 했다. 고종황제는 나한테 독립을 하라고 여비도 줬다. 또 나한테 신임을 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 양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독립 그만하고 미국에 취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느냐.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을사늑약을 일본의 가스라 데프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미수 통상적 1조를 위반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은 진정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왜 조선과의 조약을 위반하느냐. 그래서 자기 나라 대통령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아주 일대 싸움을 벌립니다. 계속적으로 비난을 해요. 오늘날 세상도 자기 나라 대통령 비난하면 맞아 죽는데 미국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루즈벨트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루즈벨트가 죽을 때 내가 일본 한국 침략을 승인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처음에는 뉴욕타임즈에 그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최초로 얘기해서 대통령의 고백을 받아낸 건 유일하게 헐버트 설교사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글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장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라라도 옳은 건 옳고 그러면 그러다. 그래서 이분을 요즘 미국에서 True Patriot,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미국에서 새롭게 지금 추앙을 받고 있어요. 20세기 초에 국제적 평화 인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3.1운동 역사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3.1운동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못 들어오고 서울에 있으니까 미국 의회에다가 제목이 그랬습니다. 한국을 어찌할 것입니까? 한국이 지금 3.1운동 때문에 7,000명이 죽어가고 그러는데 미국이 가만히 들으면 미국 의회에 특별 호소문을 독립호소문을 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죽어가는 한국 사진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은 세세필 이런 분들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오하이오에서 제일 왼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1942년에 워싱턴에서 자유대회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이 밑에 원회 안에 있는 잘 안 보이시는데 멀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상에서 오른쪽 이승만 대통령 왼쪽 헐버트 선교사인데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자유는 천부적 권리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해석을 쭉 해봤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아까 유명한 목사고 그랬는데 태고 타기나기를 이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 정신이 뭐냐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모든 게 구원이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감리교주의를 1908년에 선언을 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세계 구석구석 모든 사람의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지지를 해야 된다고 감리교 선언이 그걸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헐버트 설교사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세계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의 복지와 안녕을 지지하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은 천부적 권리라고, 갓기분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자유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최한 한인 자유대회에서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종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면서 고종은 휜 적은 있으나 부러진 적은 없다. 그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고종이 상해 도이치은행에 자기 내탕금을 예금을 했어요. 독일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걸 헐버트 선교사 보고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이 찾아서 나라를 위해 용인한 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상하이에 가봤더니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돈을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갔겠어요? 일본이 찾아가 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이 90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로 15만 불이었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러면 가치로 보면은 물론 구매력이 다 틀리고 그러지만 지금 5조, 6조에 해당하는 가치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돈을 일본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종한테가 왜 헐버트 선교사한테 이 돈을 찾으라고 했겠냐? 아무도 안 떼먹을 거라고, 이 사람은 안 떼먹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믿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 가기 전에 내가 이 돈을 찾으면은 이분은 그때 당시에 멕시코에 우리 한인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 멕시코 후손들이 있잖아요. 사탕수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휴메니티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뭐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으려고 그 뒤에 미국에서 40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이 서류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부 옮겨줍니다. 해방 광복을 받고 나서. 그런데 이 서류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의무부 사령관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이 서류를. 그게 60년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이 서류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추적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이 돈이 나중에 보니까 이완용이도 형 이윤용이를 통해서 돈 잔치를 했어요. 요 돈 잔치 공부만 확실히 해서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민족정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본에 보여줄 것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보여줍니다. 왜 우리나라 돈을, 황제의 돈을 그렇게 뺏기고 강탈당해야 합니까? 이게 헐버트 선교사 가족 사진인데 아주 다복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한국 사랑이다. 이렇게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을 자기 동창회의 그 서류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미국 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헐버트 선교사를 미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한국에서 쫓겨나서 못 왔는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으니까 당신이 광복절 단상에 제1호로 서 있어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을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집사람이 아픕니다. 그때 나이 87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이 1948년에 돌아가십니다.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초청을 해요. 이게 둘이 초청 서신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49년에 다시 초청을 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10월 29일 날 제물포 인천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가운데인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88살 먹은 노인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청량리 위생병원으로 실려가십니다.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임종의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여자분이 누군지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시겠는가?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아펜젤라 선교사의 따님 앨리스입니다. 저 사진 한 장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래서 저는 헐버트 선교사는 정말 위대한 분이지만 아펜젤라가 없었으면은 1893년에 감기교 선교사를 아펜젤라가 초청을 안 했으면, 본부에 추천을 해서 초청을 안 했으면은 오늘의 헐버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근데 또 돌아가실 때도 또 두 분이 저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따님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사진입니까, 이게. 그리고 8월 5일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광복절 단상에 서보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장을 선포를 합니다. 사회장이 5일장이었는데 5일은 충분히가 늦으니까 7일장으로 해라. 그래서 8월 11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지금 부민관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의회 의원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추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장면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가 좀 안 알아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석학으로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더더욱 감리교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도 지금 여기 하고 오른쪽 사진 보면은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관이 있고 옆에 보면은 성경책 들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 원로님들의 형님이자 누나이신 감리교 정동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윤영 목사, 장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다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감리교회에서 2007년에 제가 그런 외손녀가 간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헐버트 박사가 어떤 분이라는 건 이미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남겼지만은 헐버트 박사의 한마디만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남겼느냐. 우리 역사적, 문화적 위대성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고 희망이 있다라는 미래의 촛불로 헐버트 선교사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끝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묘비에 그때 묘비를 양화진에 저렇게 썼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저게 헐버트 선교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묘란 말이 빨간 글씨 밑에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9년에 헐버트 선교사 50주기 때 이분한테 이름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글씨가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글씨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제가 김영남 대통령 청원을 했어요. 김영남 대통령 때 비서들이 잘못해가지고 안 써줬어요. 1999년에는 50주년이라서 내가 김영남 대통령이 안 써주면 청와대 앞에서 내가 일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 김영남 대통령이 써줘가지고 지금 그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이름을 50년 후에서 되찾았습니다.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아까 휠체어 타고 있는 저 할머니가 바로 아까 그 외손녀입니다. 가족사진에 나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헐버트 선교사에 대한 일대기 책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기념사업에서 이제 우리 그 국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이달의 독립운동가 헐버트 선교사처럼 루즈벨트 특사,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근데 고종한테 내탄 특사, 그런데도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항의를 해가지고 이달 독립운동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경세제에서 헐버트 박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문경세제에 가면은 헐버트 아리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렇게. 문경세제 가시면 올라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면은 도립녹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글, 서울시에서 처음에 주시경 선생 동생을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주시경 선생 스승이 누구냐? 주시경 선생이 어떻게 한글의 위대한 한글학자가 됐느냐? 헐버트를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 이래 한글 사용을 최초로 주장한 헐버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 흉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상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헐버트 선교사는 아까 독립운동 한 걸로 해서 건국 고문원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을 했어요. 헐버트 한글이나 아리랑에 대해서 국가가 훈장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금관문화훈장을 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건국 공로훈장과 금관문화훈장 두 훈장을 받은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딱 한 분입니다. 헐버트 선교사. 이 문화훈장 받을 때 미국에서 진선자가 와서 받았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에서 서울 아리랑상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아리랑 하면은 헐버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오선지를 이 땅에 도입한 분이다 해서 이 아리랑상을 또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술회의를 해서 이제 감리교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제가 최근에 지난번
총감독, 감독회장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전임재 감독님하고 이제 교류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알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헐버트 논문 200편 중에서 4분의 1은 57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또 책이 3권이 더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들고 나왔냐면, 혹시 제가 책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여기 팜플렛에 다 써 있습니다. 이 책의 뒤에 부분에 보면 종교에 대한 이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담겨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할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 한민족에 대한 주옥 같은 글들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송윤면 행정기획실장도 계시고, 제가 헐버트 선교사를 감리교에서 얘기할 적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천주교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천주교의 38%가 안중근 의사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가 1909년에 제적을 시켰습니다. 천주교에서. 이또 이런 분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가 나와가지고 안주교를 제명을 시켰어요. 근데 100년 후에 김수환 추기경이 아무 얘기도 없이 슬쩍 복권을 시켰어요. 그럼 지금 세상에 천주교,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은 천주교가 아주 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천주교가 분명 그 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천주교는 독립운동 3.1운동 33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감리교 장로교회는 이 8분 해서 16분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지금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할 적에, 감리교 앞에 들어가고 좀 훌륭한 분이죠. 감리교 선교사를 얘기하면 감리교인들까지는 통하지만은 장로교에서 안 통하고 다른 데서 또 안 통합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는 감리교도 통하고 개신교도 통하고 또 기독교도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도 통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민족의 일원으로 통합니다. 이분은. 왜? 이분의 정신은 전부 한민족과 같이 했어요. 함께 했어요. 누구보다도 한민족의 독창성이나 자주성을 강조한 분이고 한국 연구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가 부흥 차원에서라도 헐버트 선교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안중근이가 있다면 감리교회는 헐버트가 있다. 지금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헐버트 선교사를 가장 위대한 외국인으로 꼭 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헐버트 선교사를 감리교 정말 자랑으로 이렇게, 받들면서 또 우리 한민족의 저는 자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념사 앞에 할 일은 헐버트 선교사를 알리는 거는 감리교를 알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예요. 한국을 알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전부 일생이 한 23살 때부터 87세까지 전부 한국어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헐버트 기념관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버트 기념관을 지으면은 거기에는 감리교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들이 다 올 수가 있고 세계 여행객들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미국인을 숭상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미국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알려야 된다. 헐버트를 알리는 길은 한국의 어떤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